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 패배의 충격 수습과 당 쇄신이라는 중책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닻을 올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뒤바뀔 여야 간 전국 기상도는 어떻게 흘러갈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이제 석패를 했지만 어쨌든 5년 만에 정권을 이제 내주게 됐습니다. 현재 당 분위기가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좋을 리가 없죠. 네. 네. 일단은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이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지고서 뭐 좋을 리가 전혀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선택을 왜 받지 못했는지 정말 뿌리부터 그리고 돌아보기 싫은 그런 실수라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비춰줬던 좋지 않았던 모습들조차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빠짐없이 하나씩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고 있고 그 과정들이라는 것이 선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다만 이제 국민들께 이게 선거까지 져놓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 또 무책임한 모습 뭐 이런 것을 보이는 것보다 조금 이제 질서정연하게 이 수습을 해 나가고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준비를 조용하지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치열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헌 당규에 근거해가지고 비대위를 꾸렸고 비대위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4.7 그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그 네. 선거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가장 큰 패배 요인으로 그렇습니다. 꼽혔었는데 네. 역시 이번에도 나오고 있는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민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또 패배 요인도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10가지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제 부족함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부동산 민심이고 또 이제 민주당의 광역 단체장들의 어떤 선거와 관련된 범죄 행위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왜 스스로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그렇게 틀리냐라는 이제 지적들도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가장 부족했던 부분들부터 좀 찾아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 준비를 할 것이고요.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라도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 수준에서 좀 손을 보려고 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저점 안정화 또는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이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매물이 출회되는 시장에서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때는 이 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뭐 해봐야 자고 일어나면은 부동산 가격이 뛰기 때문에 그 세금 부담을 안고서라도 집을 안 팔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려면은 적어도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공급 대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이제 공급 문제, 그다음에 세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라도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서 입법적인 뒷받침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네, 민주당 비대위가 본격 출항을 했습니다. 윤호중, 박지원 투톱 체제인데요. 대선에서 드러난 이른바 이대녀 표심을 수용해서 당 쇄신에 나선 듯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는 180석 정의당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번 국민의힘이 집권하는데 일정하게 기여를 했다 손 치더라도
정치의 본령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것은 또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갈등과 분열을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 협상을 붙여가지고 뭔가 좀 완화시키고 뭔가 좀 중재하고 조정하고 조율하고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시종일관 싸움 난 데다가 더 큰 싸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싸움을 붙이는 것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이런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그것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는 유용했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고 또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조금 더 갈등이 완화되고 분열이 완화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갈라치기하고 그러니까 세대 포유론도 20, 30대와 60대가 연대를 해서 40대, 50대를 포위해가지고 선거에 이기겠다. 또 이대남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20대 여성들, 30대 여성들과 갈라치기 해가지고 표를 취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열과 갈등을 정폭시키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히 이것은 나쁜 정치 중에서도 굉장히 나쁜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는 좀 지양하는 것이 기왕에 선거 이겼으니까 이제는 좀 국민들이 통합하고 조금 더 갈등이 완화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가 본격 가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제 국립현충원의 참배를 시작으로 네. 저희들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당내에서 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굳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이야말로 당내 민주주의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데 저희들은 뭐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것을 당내 민주주의, 당이 건강하다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사실은 국민들께 좀 무책임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갈등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고 다만 이 갈등을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당이 이제 망가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 갈등과 다른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역량은 아직까지 민주당에게는 있다. 마치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있었듯이 이 정도의 갈등 정도는 충분히 흡수해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말하자면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는 아직까지 민주당에 있다. 그래서 우리 지지해 주신 분들 또 네. 마음을 주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의 이 갈등을 보고서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 아니고 좀 지켜봐 주십사.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준비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로 따지면은 뭐 아직 의원이 172석이나 보유하고 있죠. 이 민주당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또 이재명 전 후보를 호출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역할론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 당대표 추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후보 조기 등판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잘 싸웠으면 이겼어야죠. 예. 선거를 졌는데 잘 싸웠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합니다. 예. 잘 싸운 것이 아니고요. 잘 싸웠다면 이겼을 겁니다. 네. 못 싸운 것입니다. 정확하게 못 싸운 것이고 잘 싸웠다는 것의 근거가 표 차이가 얼마 안 났다. 0.7% 차이밖에 안 났다. 25만 표 차이밖에 안 났다. 이게 그 근거가 되는데 그러나 선거는 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성자 독식의 정치 제도거든요.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그건 뭐 오만한 의미가 것입니다. 없다고 오만한 평가하시는 평가고 겁니까? 굉장히 비겁한 평가입니다. 진 것은 진 것입니다. 잘 싸웠으면 이겼겠죠. 그걸 가지고서 25만 표 차이 0.7% 이거 가지고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이것은 민주당의 쇄신을 가로막는 오만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 것에 방점을 찍어야지 몇 표가 뭐가 중요합니까? 조기 등판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선거를 이제 3번을 내리 다 떨어져 봤는데 더더구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더 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실패를 한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쯤 되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지금 이럴 때는 옆에서 누가 말 거는 것도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끊임없이 자기 속으로 침잠할 수 있는 그리고 성찰의 시간을 주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경선 기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1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 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또 비대위원장 또 역할을 맡아달라. 이것은 정치를 떠나가지고 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충분히 스스로에게 침잠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런 이제 배려를 해야 될 시점이지 지금 나서달라 비대위를 맡아달라 이것은 아주 가혹한 처사입니다. 네, 예, 아직 뭐 온당치 그 못한 정기 일이다.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침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조용한 침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민정수석실 이제 폐지를 밝혔습니다. 또 인수위의 그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 큰 핵심이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 그 삼각체제 그리고 7개 분과에 대한 그 뼈대를 이제 만들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뼈대 어떻게 그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행정부가 곧 출범을 할 텐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성공한 정부를 한 번쯤은 가져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이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추격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 선도 국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성공한 정부가 꼭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출범을 앞둔 입장에서 이게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것도 좀 이제 좀 가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구상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맥락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하는지 그럼 폐지를 하면은 거기서 담당했던 기능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소상하게 구상들을 설명을 해야지 그냥 폐지하겠다 없애겠다 이래버리면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그 주장이 온당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서 이 논리적 완결 구조를 가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딸을 둔 부모들이 딸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이 또는 이 세상의 절반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저도 딸이 둘인데 저는 딸을 둔 부모로서 인정 못합니다. 그럼 여성들이 인정합니까? 그리고 인정하고 안 하고가 주관적 개념이라면 객관적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개량화된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OECD 29개 나라 중에 성차별 지수가 OECD 국가 29개 나라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이게 숫자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평등 업무를 정부 부처 또는 정부 산하의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성평등 업무를 하는 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60개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데이터로도 확인이 돼. 다른 모든 선진국에서도 독립적 업무로서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 역사적 소임을 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없애겠다는 거예요. 누가 동의를 합니까?
딸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 땅의 절반의 여성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물론 오늘날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 조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폐지, 그것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달랑 7글자로 공약을 한단 말입니다. 황당한 것이죠. 네. 더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선거가 끝났고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 땅에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이 표를 얻을 만큼 얻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좀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요. 또 민주당 측 입장도 그렇고 일단 국회에 통과가 안 된다면은 이 공약은 폐지,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는 공약이 통과돼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일 텐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당 측은 입장을 고수하게 될까요? 선거가 끝이 났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다. 그렇지 않죠. 선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승리한 집권 여당도 그리고 선거에서 진 야당이 된 민주당도 선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선거는 끝났지만 바로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170석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발목 잡기 하고 뭐 이거 집권 여당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냥 막무가내로 못하게 하고 또 실패하기를 바라고 이러면 국민 심판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있거든요. 잘못된 것은 충분히 비판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가지고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지고 오면 이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갖고 또 이제 다투게 되는 게 3월 임시국회가 되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언제가 그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네.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건 새 정부 이후의 일이군요. 그렇죠. 국무회의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해가지고 국회는 넘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이후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3월 임시국회에서는 이제 그 예고되고 있는 대격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특검 그렇습니다. 여부인데 그 여야가 지금 이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데 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원리 예상하십니까?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원리 원칙이 어떤 겁니까? 예. 동상이몽이 필요가 없고요. 선거 캠페인 전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특검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지금 검찰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근 6개월 이상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를 비판을 해왔습니다. 민주당도 왜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 혐의자들의 진술 녹취록만 가지고서 자꾸만 수사를 하냐. 네. 돈을 따라가는 수사, 계좌 추적만 하면 누가 범인인지 뻔히 드러나는데 왜 그런 수사를 안 하냐라고 민주당도 비판을 해왔습니다. 양당 공이 검찰 수사를 비판을 해왔고 양당 공이 특검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야기해왔던 대로 특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야당으로서 전환을 앞둔 민주당 의원으로서 윤 당선인을 향한 당부한 한 말씀 그리고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1호 과제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위기 극복입니다. 이 위기 극복은 지금 국내적으로만 위기가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위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원유 가격 오릅니다. 곡물 가격 오릅니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플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도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 국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협치입니다. 이 협치는 성자 독식이라는 정치 체제 하에서는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협치의 수준이 결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관리, 통합, 협치 이것을 윤석열 행정부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성공한 정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비대위의 과제 그리고 윤석열 인수위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